그동안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으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미사일보다 수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세계 어디나 1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하고 매우 낮은 고도로 변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더 포착이나 요격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적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목표를 예측할 수 없고 만약 탐지를 한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대국의 핵기지를 먼저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핵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차세대 전략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세계 군사 강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시점 배치를 하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한 주일미군을 겨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작년에 공개했고 러시아도 작년 12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개발을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추월해 먼저 결과물을 내놓자 미국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2 폭격기에서 마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고 미국이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하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면서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년부터 2012년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소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에 성공적인 수행 등이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정경두 장관이 3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우리 정부는 군사비를 증강시키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 무기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인데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극초음속 무기를 미리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전세계 군사지형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가 4차 산업에 AI 기술과 결합하면 더욱 무시무시해질 전망입니다. 30기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가 서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분담해 타격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전쟁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최첨단 무기를 전면 배치하면서 미국은 2019년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관가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가담할 경우 극초음속 무기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된 미 항공모함을 격침 또는 무능화시킬 수 있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나 괌의 전략폭격기가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를 제일 먼저 초토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엘라 베마주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튼 사령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반도 유사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 미국의 방어망만 믿고 있던 일본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 미사일조차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추적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하고 인문 컴퓨터 연산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개량하는 등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지하고 방어하려면 초음속 방어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5G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려면 표적과 궤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5G 기술로 군사기지 주변에 있는 밀리미터 파동 카메라와 모션 센서 지원 기술로 지휘소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는 전장의 모든 것이며 5G의 낮은 지원 시간과 더 높은 용량을 통해 군대는 실시간 지도, 전장 시나리오 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혁신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5G의 진정한 잠재력은 미래의 전투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진화하는 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더 저렴하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더 탄력적인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5G와 같은 기술이 통신과 네트워크에만 혁신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미래사에서는 국가를 지키는 안보에 속도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미국이 최근 중국 화웨이의 5G를 견제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5G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극초음속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미래 군사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 용역을 통해 5G 기술의 군사적 적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5G 기술 적용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군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만약 2025년에 전쟁이 난다면 로봇과 기계들이 5G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선을 누비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병사가 전투에서 사격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무인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5G 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이뤄지는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황 안전관리 시스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과학화 훈련 체계, 무인전투기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전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선 초고속 초연결의 특성을 갖춘 5G 기술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전세계 업체들이 비싼데 무조건 한국을 찾는 소름 돋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과 같이 임금이 싸면서도 중국같이 생산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도 많지만 유독 한국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나 때론 불가능한 일이면 더 그렇습니다. 바로 다수의 업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생산을 맡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의류회사는 납기가 기업의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미국 회사는 토요일에 전세계 업체들에 다음 주까지 의류 샘플을 만들어달라고 긴급 메일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오케이 한 곳은 한국이었죠. 한국의 단골 국가들에선 한국이 마법을 부린다며 기적과 같이 납기를 맞춰내는 능력이 있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를 관리해주고 있는 홍콩의 리엠펑은 한국에 많은 의류를 발주했습니다. 자라 역시 한국에 많은 물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도 역시 한국 업체에서 생산을 맡깁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납기를 맞추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의류 분야에서는 여름옷은 봄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즉 겨울쯤에는 모든 생산이 끝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옷 품질이 안 나오고 납기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연된 적이 많았습니다. 1년 내내 판매하는 옷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즌별 신제품과 같은 중요한 의류들은 납기가 생명이죠. 업계에서 일한다는 A씨는 리엠펑의 지오다노 납품 시 밤을 새서 자주 일했다며 어떻게든 납기는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미국 타밀피거의 한 벤더는 반팔 의류를 중국에서 3월에 배송받았고 미국에서 일본 오사카항에 4월 말에 도착시켰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2주가 늦었다며 일본 대형 체인은 전량 미국으로 반품시켰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업계에서는 납기 때문에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한국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납기를 맞추라는 요구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는 전 세계의 건설사가 결국에는 짧은 납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모두 포기했습니다. 52도가 기울어지며 55층인 이 건물을 27개월 안에 만들어내야 했는데 이 무리한 요구를 한국의 쌍용건설이 해낸 것은 유명한 일화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 후 싱가포르에서는 쌍용건설이 각종 인프라 건설을 더욱더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납기와 공기를 기가 막히게 맞춰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는 한국의 회사들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은 가격, 일본은 품질, 한국은 납기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것이 납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간을 못 맞춘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삼성, LG와 같은 가전업계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LNG 조선업의 화랑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품질마저 일본을 잡고 납기까지 맞춰내는 만능에 가까운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기업에서 힘을 발휘해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내수 시장까지 소비를 위축시켜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역대 정권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총리의 퇴진까지 불러왔던 정권의 무덤이었습니다. 1989년 4월 3%의 소비세를 첫 도입했던 다케시다 노보루 내각은 악화된 민심에 소비세 도입 2개월 만에 퇴진했고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다음해 치러진 참의원에서 패배하며 물러났습니다. 2012년에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을 내세우다 그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정권을 자민당에게 다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베의 소비세 인상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8.1%나 줄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의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3개월 동안 지속되자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은 이미 여름 휴가를 예약해 놓은 사람들 때문에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목이라 불렸던 9월 추석 연휴 때 일본 여행객이 80% 이상 줄었고 10월이 되면서 일본 여행 예약률도 여전히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로 한국과 가까운 서일본 지역에 경제가 휘청되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 하락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92% 감소하며 일본의 수출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베와 가까운 에토 세이이치 해양정책 담당상은 최근 대마도를 방문해 한국인 관광객 급감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는 외국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던 한국인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섬 전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다켄주 이즈하라 지역 호텔 대표는 이런 피해는 일본 동북 대지진, 쓰나미 때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움직임은 일본 국민들이 외치는 원성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한일 관계에 대해 우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복심이라 불리며 얼마 전까지 일본을 찾아간 한국 국회의원들을 외면하고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던 그였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지역구는 하나같이 한국 여행 보이콧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치켜 세우면서 우리나라는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반인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야카 문부과학성 정무관과 가하무라 다케오 이란의원 연맹 간사장 등도 한일 관계가 악화했더라도 민간 교류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직도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여행만은 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기제는 풀지 않으면서 일본 여행을 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전문가 다카시 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5년 내에 일본 반도체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문을 방문해 도계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계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